여러분, 만약 내 목숨값이 16억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내일 아침, 저는 생사를 가를지도 모를 폐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 등 뒤 저 문 안에서 제 남편의 가족들이 제 목숨을 대가로 16억 원을 나눠 가질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 걸 엿듣고 말았습니다. 수요일 밤바람은 유난히 찼습니다. 저는 외투를 여민 채 낡은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죠. 손에는 입원용 파란색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수술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신마취가 필요한 폐수술. 의사 선생님은 위험이 적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은 푹 쉬라고 당부하셨죠. 그런데 자꾸만 뭔가를 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기억해냈죠. 침대 머리맡 서랍에 넣어둔 CT 필름. 수술할 때 참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집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재개발이 결정되었죠. 보상금은 무려 16억 원. 그 소식이 전해진 날부터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비상할 정도로 친절해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요. 매일같이 삼계탕을 끓여다 주시며 몸보신을 하라고 성하셨어요. 저는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막 열쇠 구멍에 꽂으려던 순간 문 안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에 그런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었어요. 터져 나오는 희열을 억누르지 못하는 그런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이 병원 수간호사라. 말투에는 늘 명령조가 섞여 있었죠.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분명히 제가 병원으로 떠날 때 남편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검진받으러 간다고 했고 시누이와 시동생도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간다고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 시간인데 어째서 엄마 뭘 그리 걱정하세요? 시누이의 목소리는 유독 날카로웠습니다. 이 아파트 사람들 언니 내일 수술대에 오르는 거 다 알잖아요. 전신마취인데 깨어날지 말지는 엄마 손에 달린 거 아니에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열쇠를 쥔 손가락이 손바닥을 찔러 아파왔죠. 맞아요. 시동생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가 마취과 이 과장님이랑 이미 얘기 다 끝냈다고 하셨잖아요. 살짝 손만 쓰면 입 닥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치더니 이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병원에서 수간호사로만 30년을 있었어. 수술 하나에 사고 좀 만드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고 있던 가방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죠. 마취과 이 과장님, 몇 번 본 적 있는 땅딸막한 체구의 중년 남자. 볼 때마다 인자하게 웃어주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확실한 거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늘 우유부단하던 그였지만 지금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죠. 그 보상금, 아직 이혼한 거 아니니까 이혼을 안 했으니 더 좋지.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애가 수술 중에 사고로 못 깨어나면 16억은 고스란히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그럼 먼저 네 동생 도박 빚 8억부터 갚아주고 네 여동생한테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주고 남는 돈은 은행에 넣어두면 우리 가족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진짜요?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나 유럽 가서 명품 가방 살래요. 가사 도우미도 3명 둘 거야. 내 스포츠카는. 시동생도 소리쳤죠. 그럼 다 사줄게. 시어머니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돈만 받으면 너희가 원하는 걸 못 가질 게 뭐 있겠니? 내일 병원 와서는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 슬픈 척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절대 티내면 안 된다. 이 과장한테는 이미 말해뒀어. 수술 후유증으로 위장할 테니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야.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세요? 신우이가 시아버지를 툭 쳤습니다. 한참이나 말이 없던 시아버지가 마지못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사람 목숨인데. 내 며느리잖니. 며느리는 무슨 며느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애는 그냥 남이야. 걔 아버지가 그 아파트만 안 남겼어도 우리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겠어? 그리고 그 애가 죽어서 돈이 우리한테 오는 게 멀디먼 친척들한테 가는 것보다 100번 낫지. 그 뒤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울렸죠. 마치 수만 마리의 벌이 귓속을 헤집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리며 가방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방에서 진료 기록부가 쏟아져 나왔고 첫 장에 적힌 전신마취 수술 동의서라는 글자가 눈을 찔렀습니다. 그 삼계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찾아온 것도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수술대 위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16억 원.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이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부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차가운 벽을 짚고서야 겨우 주저앉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복도의 센서등은 어느새 꺼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만이 제 떨리는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죠. 안에서는 여전히 내 돈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 중이었습니다. 시동생은 SUV를 사겠다고 했고 신우이는 명품 가방을 몇 개나 살 수 있을지 손꼽아 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으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냐고 묻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웅크려 앉아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열쇠가 닿았습니다. 하마터면 내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갈 뻔했습니다. 저들은 내 피와 살을 나눠 먹으려는 악귀들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죠. 계단참에 다다르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센서등이 켜졌습니다. 창백한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내일 수술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살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내 것을 되찾고 사람의 탈을 쓴 저 악귀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칼날 위를 걷는 듯 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였죠. 푹 쉬어라. 내일 엄마가 가서 응원해 줄게. 아무 일 없을 거야.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불현듯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흐를 정도로 서글픈 웃음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 네. 저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일이 생기는 건 바로 당신들이겠죠.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죠. 얼굴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차가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손에는 파란색 입원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CT 필름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아프게 찔렀죠. 단지 앞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곳은 김 선생님의 번호였습니다. 제 주치의이자 아버지의 옛 제자였죠. 믿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윤희 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내일 수술인데 아직 안 자고. 김 선생님. 저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제가 좀 긴장이 돼서요. 내일 수술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특히 마취 관련해서요. 걱정 말아요. 김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취는 우리 과에서 제일 경험 많은 박 부장님이 직접 하실 거예요. 이 과장님 말고요. 걱정 말고 푹 자요.
눈 뜨면 다 끝나 있을 테니까. 이 과장님이 아니라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과 이 과장님과 얘기가 끝났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일부러 다른 이름을 말하며 나를 속이려 한 걸까? 선생님,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잠시 따로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김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어요? 말해봐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빗속에 희미한 사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죠. 내일 아침 7시에 이번 병동 아래쪽 정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알았어요. 그 시간에 갈게요. 김 선생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얼른 병원으로 돌아가서 쉬어요. 감기 걸리지 말고. 전화를 끊고 저는 급히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에 오르자 기사님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기사님,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차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남편이 보낸 문자였죠. 여보, 병원 도착했어? 엄마가 당신 주려고 제비집 끓여놨대. 내일 가져다 줄게. 저는 그 문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죠. 제비집, 마지막 가는 길 잘 가라는 뜻인가. 저는 답장하지 않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차창에 기댄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영화 필름처럼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원했을 땐 제가 밤낮으로 간호하며 병원비를 냈고, 시누이가 취직할 땐 인맥을 동원해 자리를 알아봐 줬습니다. 시동생이 도박빚을 졌을 땐 제 적금을 깨서 일부를 갚아주기도 했죠. 그런데 고작 아버지가 남겨주신 아파트 때문에 그들은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저는 병실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병동 뒤편에 있는 간병인 휴게실로 향했죠. 그곳에는 유 이모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고향 친구라 평소 저를 잘 챙겨주셨죠. 입도 무거우신 분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유 이모님이 외투를 걸친 채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죠. 어머, 윤희야. 어떻게 된 거야? 내일 수술이라 병실에 있는 거 아니었어? 이모, 저는 이모님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유 이모님은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말해봐. 이모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해줄게. 내일 제가 수술실에 들어간 뒤에 저희 시댁 식구들 좀 감시해 주세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요. 그 사람들이 마취과나 간호사실 사람들과 무슨 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건네거든 몰래 기록해 주세요.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 주시면 더 좋고요. 유 이모님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대체 왜? 네 시어머니는 수간호사 아니니 설마 너를 해치기라도 하겠어? 묻지 마세요, 이모.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한 달치 월급이 들어있었죠. 이 돈 먼저 받으세요. 일이 잘 되면 2배로 드릴게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마. 유 이모님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내 엄마랑 나랑 어떤 사이인데 내가 어떻게 널 모른 척 하겠니? 걱정 마. 내일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볼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려줄 테니. 코끝이 찡해져 하마터면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순간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소위 가족이라는 사람들보다 더 의지가 되었습니다. 유 이모님 댁에서 나와 저는 이번 병동의 CCTV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당직 근무자는 젊은 보안요원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작은 도움을 준 적이 있었죠. 제가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자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나,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CCTV 기록은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기록을 보려는 게 아니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수술실 입구랑 마취과 복도 쪽 CCTV 좀 유심히 봐줘. 우리 시댁 식구들이 그 근처에서 서성이면 나한테 전화 한 통만 해줄 수 있을까? 젊은 보안요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누나. 제가 꼭 지켜보고 있을게요. 병실로 돌아오니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병실을 쓰는 아주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냉소, 시누이의 비명, 남편의 초조함, 그 모든 것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재개발 사무소의 김 과장님이 보낸 문자였죠. 윤희 씨 보상금 관련 서류는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몸 좀 괜찮아지면 오셔서 서명만 하시면 바로 입금됩니다. 16억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 이제는 제 목숨을 재촉하는 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김 과장님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요. 퇴원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은 잠시 동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서명과 신분증 없이는 그 누구도 제 가족이라도 절대 손댈 수 없게요. 김 과장님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물론입니다. 규정상 원래 본인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자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적어도 돈은 당분간 안전할 테니까요. 새벽 5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죠. 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 속의 제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젯밤의 불안함은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정각. 저는 병동 아래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미 와 계셨죠.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다가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집에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저희 시어머니와 가족들이 마취과 의사와 짜고 수술 중에 저를 해치려는 계획을 엿들었습니다. 제 재개발 보상금을 가로채려고요. 김 선생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확실해요. 잘못 들은 거 아니고요.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마취과 이 과장이라는 사람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수술 후유증으로 위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린 채 몇 걸음 서성였습니다. 이 과장, 그 사람 문제 있는 건 알았지만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랑 유착관계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어도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윤희 씨, 걱정 말아요. 내가 지금 바로 조치할게요. 내일 마취는 원래대로 박 부장님께 부탁하고 수술 전 과정은 내가 직접 지켜볼 테니 절대 문제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나한테 고맙긴. 김 선생님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만데 내가 어떻게 널 모른 척 하겠니? 하지만 윤희 씨도 조심해야 해요. 그런 짓까지 꾸미는 사람들이라면 분명 다른 꿍꿍이도 있을 테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끝나면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 준비할 겁니다. 병실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죠. 얼굴에는 과장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 우리 애기 일어났네. 엄마가 넣어주려고 제비집 끓여왔지. 얼른 뜨거울 때 먹고 기운 차려. 그 뒤로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시누이와 시동생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따라왔지만 눈은 불안하게 병실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기댄 채 이 가증스러운 가족들의 연극을 지켜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이제 막 진짜 연극이 시작될 참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보온병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달콤하고 느끼한 냄새가 퍼져나왔죠. 하얀 사기 그릇에 담긴 제비집 위에는 대추 몇 알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했죠. 자, 한 숟갈 떠봐.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죠. 이거 엄마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끓인 거야. 혈액순환에 그렇게 좋대. 기운 차리는 데는 이만한 게 없지. 저는 그릇을 쳐다보았습니다. 속이 다시 울렁거렸죠. 저 안에 또 무슨 짓을 했을지 누가 알겠어요. 어제는 나를 죽일 궁리를 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이렇게 다정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저는 옆으로 몸을 피하며 그 숟가락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 6시간 전부터는 금식하라고 하셨어요. 마취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요. 마음만 받을게요.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얼굴의 미소가 어색하게 굳었죠.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내 몸 챙겨줄 생각만 하다가 그만. 엄마, 옆에 있던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언니 수술 끝나고 마시라고 해요. 상하는 것도 아닌데. 그녀는 병실을 휙휙 둘러보더니 제 베개 옆에 놓인 가방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언니, 그 가방 예쁘네요. 새로 샀어요?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 어젯밤 문 밖에서 내 물건을 탐내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벌써 손을 대려는 모양입니다. 아니, 새로 산 거 아니야. 저는 가방을 품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주신 거야. 몇 년 됐어. 시누이의 얼굴이 실망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입을 삐죽이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 수술은 잘 될 거야. 나 회사에 휴가 냈어. 며칠 동안 병원에서 당신 곁에 있을게. 돼서 저는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일해야지. 일부러 휴가까지 낼 필요 없어. 그리고 어머님이 수간호사이신데 병원 일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 어머님이 돌봐주시면 돼. 저는 일부러 어머님이 수간호사라는 말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녀가 혹시 찔리는 기색이라도 보일까 싶어서였죠. 역시나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시아버지는 문가에 서서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말했죠. 윤희야, 혹시 수술의 위험이라도 따르게 되면 너도 잘 생각해 봐야지. 아버님,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 선생님은 성공률이 아주 높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제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아니야. 그저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 됐어요. 시어머니는 보온병 뚜껑을 닫아 남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우선 돌아가자.
윤희 푹 쉬게 해줘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수술 준비해야 하니까. 성준아, 너는 오후에 다시 와. 집에 있는 보온병 가져와서 윤희 수술 끝나면 죽 끓여주게. 이 말은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았지만 실은 남편에게 보내는 신호였겠죠. 오후에 다시 오라는 건 제가 수술실에 들어간 틈을 타 무슨 짓을 하려는 속셈일 겁니다. 네, 어머니. 남편은 보온병을 받아들고 여전히 제 눈을 피했습니다. 신우이는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그럼 저도 오후에 오빠랑 같이 올게요. 과일 좀 사다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손이 제 베개 밑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요. 됐어, 번거롭게. 저는 벌떡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저는 병원에 다 있으니 너희 일이나 봐. 신우이는 손을 거두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희 갈게요. 언니, 푹 쉬어요. 그들이 병실을 나가는 것을 보고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은 이미 식은땀으로 축축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한데 벌써부터 이렇게 숨막히게 조여오다니. 그들이 또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8시 정각, 간호사가 저를 수술실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간호사실을 지날 때 저는 시어머니가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등을 돌리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형이 김 선생님이 말했던 이 과장과 비슷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간호사에게 잠시 멈춰달라고 말하려던 순간 복도 저편에서 김 선생님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윤희 씨, 준비 다 됐네요? 그의 목소리는 컸고 시어머니와 그 남자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죠. 그 남자는 역시 마치과 이 과장이었습니다. 땅딸막한 체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 김 선생님을 보자 그의 눈빛이 확연히 흔들렸습니다. 김 부장님. 이 과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환자, 부장님 환자셨군요. 네. 김 선생님은 제 침대 옆으로 걸어와 시어머니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수술실 들어갑니다. 아, 이 과장님. 오늘 마취 준비는 다 됐죠? 박 부장님께 직접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박 부장님께서요? 저는 원래대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원래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이 환자는 상태가 좀 특수해서 제가 마음이 놓이지 않네요. 박 부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끼어들었죠. 김 부장님, 사실 이 과장님도 실력 좋으신데 굳이 박 부장님까지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머니, 저는 그녀를 보며 일부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김 선생님이 생각이 깊으시네요. 박 부장님은 마취과 최고 권위자시잖아요. 그분이 맡아주시면 저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어머님은 수간호사이시니 어느 의사 선생님 실력이 더 좋은지 잘 아시잖아요. 설마 이 정도 수고도 꺼리시는 건 아니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그럼 박 부장님이 최고지. 당연히 그래야지. 이 과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손을 비비며 말했죠. 그럼 제가 박 부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김 선생님은 간호사에게 눈짓을 보냈고 간호사는 저를 태운 침대를 수술실로 밀고 갔습니다. 시어머니 곁을 지날 때 저는 그녀가 저를 노려보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마치 독을 품은 비수 같았죠. 수술실에 들어가자 간호사가 제 팔에 주사바늘을 꽂고 수액을 연결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이미 와 계셨죠. 김 선생님과 수술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박 부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긴장하지 말아요. 내가 마취만 30년 했어. 편안하게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테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한결 놓였죠. 적어도 시어머니의 첫 번째 계획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제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습니다. 박 부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편안하게 심호흡해요. 이제 마취제 들어갑니다. 차가운 액체가 수액관을 따라 혈관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곧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기 직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깨어나면 이제 당신들 차례야. 얼마나 잤을까? 저는 찌르는 듯한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자 김 선생님이 침대 옆에 서 계셨죠. 손에는 핀셋을 들고 있었습니다. 깼어요? 김 선생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때요? 상처가 좀 아프죠? 약 갈아줄게요.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지만 온몸이 솜처럼 무겁고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술 성공했나요? 아주 성공적이에요. 김 선생님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폐결절은 완전히 제거했고 조직 검사 결과도 양성으로 나왔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흘렀죠.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벅차올라서였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살아남았습니다. 맞다. 김 선생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윤희 씨 수술실 들어간 뒤에 시어머니가 마취과에 갔었어요. 이 과장이랑 복도 계단에서 한참 얘기하던데 유 이모님이 사진으로 찍어두셨어요. 그리고 남편분도 오후에 왔었는데 병실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결국 보안요원이 전화해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유 이모님과 그 보안요원분께도요. 고맙긴요. 김 선생님은 수술 도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몸 좀 추스르면 얼른 정리할 건 정리해요. 그런 가족은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이에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죠. 얼굴에는 과장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나, 윤희야, 드디어 깼구나. 몸은 좀 어때? 엄마가 흑염소탕 끓여왔어. 상처 아무는데 그렇게 좋대. 얼른 뜨거울 때 먹어봐. 그 뒤로는 시누이가 사과를 든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과도로 껍질을 깎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제 침대 머리맡에 환자 감시 장치에 고정되어 있었죠. 저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온병을 탁자에 놓고 뚜껑을 열려던 순간 저는 일부러 기침을 두어 번 했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미간을 찌푸렸죠. 어머니, 상처가 너무 아파서 지금은 못 먹겠어요. 그냥 놔두세요.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시어머니는 급히 보온병을 내려놓고 제 상처를 보려는 듯 다가왔습니다. 혹시 덧난 거 아니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나서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가식적인 눈빛을 보니 정말로 제 상처를 만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사과를 깎던 시누이가 갑자기 아야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사과가 바닥에 떨어져 제 침대 밑으로 굴러 들어갔죠. 어머, 언니, 미안해요. 제가 주워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거의 침대 협탁에 닿을 정도였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계집애,
꿍꿍이가 있구나. 제 가방은 협탁 맨 아래 서랍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죠. 어제부터 제 가방을 노려보더니 지금 사과를 줍는 척하며 물건을 훔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됐어. 저는 일부러 다리를 침대 옆으로 내려 그녀의 머리에 닿을 뻔하게 했습니다. 떨어진 건 그냥 놔둬. 간호사님이 치워주실 거야. 얼른 나와. 내 수액관 건드리지 말고. 신우이의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기어 나오며 얼굴에 먼지를 묻힌 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내가 좋게 사과 주워주려는데 왜 밀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그녀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누가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래? 기계라도 건드렸으면 어쩔 뻔했어? 여기가 내 집 안방인 줄 알아? 뭐라고요? 신우이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서윤아, 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시어머니는 그녀를 쏘아보고는 다시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화내지 마. 제가 원래 좀 덜렁대. 나쁜 뜻은 없었을 거야. 내가 새로 사과 하나 깎아주라고 할게. 됐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서 좀 자야겠어요. 다들 돌아가세요. 그럼 우리 저녁에 다시 올게. 시어머니는 아직도 분이 안 풀린 신우이를 끌고 아쉬운 듯 뒤를 돌아보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저는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방은 그대로 있었고 지퍼도 닫혀 있었지만 누군가 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다행히 신분증과 신용카드는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정말 저 계집애에게 당할 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 이모님이 도시락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윤희야, 내가 좁쌀죽 좀 끓여왔어. 속 좀 달래. 이모, 고마워요.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신우이가 사과 줍는 척하면서 제 신용카드를 훔치려고 했어요. 문 밖에서 다 봤어. 유 이모님은 죽을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계집애 하는 짓이 수상쩍더라니. 내가 간호사들한테 말해뒀어. 앞으로 이상한 사람들 병실에 못 들어오게 잘 살피라고. 정말 고마워요, 이모. 저는 죽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속을 채우자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오후 3시쯤 남편이 왔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당신 주려고 비둘기탕 끓여주셨어. 기력 회복에 좋대. 거기 놔둬.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마시고 싶지 않아. 그는 보온병을 탁자에 놓고 손을 비비며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죠. 여보, 서윤이 때문에 화난 거 알아. 걔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래. 어리다고? 걔 26이야. 6살이 아니고.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성준 씨, 당신은 내 남편이고 걔는 당신 동생이야. 누가 당신한테 더 중요한 사람인지 당신 마음은 알 거 아니야. 어젯밤 당신네 집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죠. 여보, 당신 들었어? 들었으면 어쩔 건데. 저는 냉소했습니다. 당신 가족들 나 죽기만 바라고 있잖아. 그깟 재개발 보상금 16억 때문에. 이제 당신들 정체 똑똑히 알았어. 아니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다 엄마랑 서윤이, 민준이가 한 말이야. 난 동의 안 했어. 계속 말렸다고. 말렸다고?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말려서 뭐가 달라졌는데 정말 그럴 마음이 없었다면 어젯밤에 그들을 막았어야지.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을 게 아니라 박성준 씨, 당신은 그냥 겁쟁이야. 모든 걸 당신 엄마 말만 듣고 내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앞으로는 무조건 당신 편에 설게. 응? 기회?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태어나면 바로 이혼 서류 접수할 거야. 당신 박씨 집안이랑은 더 이상 할 말 없어. 여보, 제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이혼만은 안 돼. 이건 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상처가 욱신거렸죠. 자꾸 이러면 간호사 부를 거야. 남편은 제 단호한 모습에 실망한 눈빛으로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병실을 나갔죠. 그가 떠난 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년의 세월의 정이 하나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떠올리면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남자는 없는 게 낫습니다. 저녁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시누이와 시동생은 없었죠. 시아버지는 천으로 된 가방을 들고 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가방을 열자 제가 예전에 시댁에 두었던 옷까지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희야, 시아버지는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내 옷인데 병원에 있을 때 필요할까봐 가져왔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하게 구시는 걸까? 윤희야, 시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오후에 성준이한테 들었다. 이혼하겠다며? 그러면 안 되지. 너희 결혼한 지 3년인데 얼마나 사이가 좋았니? 서윤이가 철없이 군 것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 애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아직도 우리한테 화가 난 거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야. 16억은 작은 돈이 아니잖니. 네가 아직 젊어서 그 큰 돈을 가지고 있다가 사기라도 당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 몸 다 나으면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서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의논해보자. 너희 노후 자금으로 잘 모아두면 좋지 않겠니? 됐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돈은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돈이에요. 당신들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얘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이야. 내 돈이 우리 돈이지. 너 혼자 그 큰 돈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제가 뭘 하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적어도 당신 아들 도박빚 갚고 당신 딸 명품 가방 사주는 것보다는 나을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죠. 이윤이, 너 정말 배은망덕하구나.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아플 때 우리가 얼마나 뛰어다녔는데. 이제 와서 1억이야?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상처가 아파 이를 악물었죠. 당신들이 더 이상 내 보상금에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 꿈깨.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이혼하겠다고? 그럼 내가 너 이 병원에 못 붙어 있게 할 줄 알아. 내가 여기 수간호사야. 핑계 하나 만들어서
너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거나 약을 끊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해볼 테면 해보세요. 저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증거 하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이 마치과 이 과장이랑 나눈 대화, 유 이모님이 다 녹화해뒀어요. 나한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 영상 병원장님께 바로 보낼 거예요. 당신 그 수간호사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으면 조심하는 게 좋을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를 가리키며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죠. 결국 저를 노려보더니 시아버지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죠.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니까요. 잠들기 전 저는 김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믿을 만한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달라고요.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덧붙였죠. 김 선생님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혼 전문인 박 변호사님을 안다며 내일 병원으로 오시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죠.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16억 원. 그 돈은 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기신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저는 반드시 저 가족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유 이모님이 가져다 주신 아침 식사를 막 마쳤을 때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낡아서 색이 바랜 셔츠를 입고 있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어 밤새 잠을 설친 듯 보였습니다. 여보, 몸은 좀 괜찮아? 그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비굴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저는 침대에 기댄 채 잡지를 넘기며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병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손을 비비며 한참이나 용기를 낸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제 일은 내가 잘못했어. 당신 화나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할 말 다 했어? 저는 책을 덮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다 했으면 돌아가. 나 피곤해. 그러지 마, 여보. 그는 제 손을 잡으려다 제가 피하자 멋쩍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우리한테 화난 거 알아. 특히 엄마가 한 말들. 내가 엄마랑 싸웠어.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셨어. 그래? 저는 비웃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내가 죽기를 바란 거? 아니면 내 보상금을 탐낸 거?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다 잘못했대. 여보, 제발 지난 일은 그만 잊어버려. 우리 앞으로 잘 살면 되잖아. 응? 잘 살자고?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엄마, 동생들이랑 같이 내 돈 뜯어먹으면서 잘 살자고? 박성준 씨,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아니야, 여보.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했어. 앞으로 보상금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라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단 말이야. 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정말? 정말이야. 그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난 그냥 16억은 너무 큰 돈이니까 당신 혼자 가지고 있기에는 위험할 것 같아서 그 돈 일부만 내 통장에 넣어두면 어떨까 해서 내가 잘 보관해 줄게. 마음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결국은 돈 얘기로 돌아올 줄 알았지. 당신 통장에. 저는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동생 도박빚 갚아주고 여동생 명품 가방 사주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냥 내 통장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당신이 필요할 때 말하면 바로 줄게. 됐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그 돈
나 그냥 가지고 있을 생각 없어.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다고? 그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오며 물었죠. 그럼 기부라도 하려고? 응, 기부하려고.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부? 누구한테? 자선단체에 기부해야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제 김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산골에 사는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가고,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도 못 간다고. 그 돈을 은행에 묵혀두는 것보다 좋은 일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안 돼. 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죠. 그게 어떤 돈인데? 16억이야. 그걸 기부하겠다고? 그건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이지. 길에서 주운 돈이 아니잖아.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저는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선 사업은 좋은 일이잖아. 당신들 배 채우는 데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너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는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이윤이, 내가 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너 그냥 우리 집에 돈 한 푼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맞아. 저는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 돈은 당신 집안이랑 아무 상관없어. 단 1원도 줄 생각 없어. 그래. 잘났어. 그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죠.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충격에 수액거리가 흔들렸죠. 분노에 차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나한테 그런 수작을 부리다니 아직 멀었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뒤로는 시누이가 따라 들어왔죠. 두 사람 모두 험악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서 일러 바친 모양이었습니다. 이윤이, 너 지금 무슨 속셈이야?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16억을 기부하겠다고? 네가 미쳤어? 안 미쳤어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신 똑바로 밝혀 있어요. 내 돈 내가 기부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다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돈은 우리 박씨 집안 돈이야. 너는 우리 집 며느리고 네 돈은 곧 우리 돈이라고. 그걸 왜 남 좋은 일 하는 데 써? 왜냐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 아버지가 사신 집이고 보상금은 저한테 나온 거니까요. 당신들 박씨 집안이랑은 아무 상관없다고요. 제가 당신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해서 내 인생과 우리 집 재산까지 다 팔아넘긴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가슴을 들썩였습니다. 저를 가리키며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죠. 옆에 있던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언니, 왜 그렇게 바보 같아요? 16억이잖아요. 생판 남들한테 그걸 왜 줘요? 차라리 우리 집에 주지. 우리 오빠가 언니 남편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제 내가 수술실에 들어간 틈을 타내 신용카드를 훔치려던 건 누구였지? 내가 수술대에서 죽기만을 바라던 건 누구였고? 그게 네가 말하는 가족이야? 시누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죠.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시어머니는 심호흡을 하고는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윤이 똑똑히 들어. 그 돈 단 1원도 기부 못해. 무조건 우리 집에 내놔. 안 그러면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또 이 병원에서 못 버티게 하시게요? 아니면 마치과 이 과장님이라도 다시 찾아가시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죠. 너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인지는
당신이 더 잘 알겠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장님께 전화해서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을 보고는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신우이를 끌고 나가려 했죠. 거기서요. 제가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안 그러면 이 녹음 파일이 병원장님 귀에 들어갈지 저도 장담 못해요. 그리고 당신 아들한테도 전해요. 이혼 서류나 준비하라고. 법정까지 가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우이를 끌고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조용히 닫더군요. 아마 겁을 먹었겠죠.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침대에 기대니 피로가 몰려왔죠. 저런 가족들과 싸우는 건 정말 기운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점심때 유 이모님이 식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죠. 그 사람들이 또 와서 행패 부렸니?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쫓아냈어요. 잘했다. 유 이모님은 국을 떠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냐오냐 해주면 더 기어오르는 법이야. 강하게 나가야 돼. 알아요. 저는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더는 안 봐주려고요. 오후에 김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습니다. 상처를 보시더니 회복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하셨죠. 다음 주면 실밥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 맞다. 윤희 씨.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오늘 오후 3시쯤 오실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시 정각 박 변호사님이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어 아주 똑 부러져 보였죠. 이윤희 씨,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 선생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박 변호사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댁이 보상금을 노리고 심지어 제 목숨까지 위협했던 사실을요. 박 변호사님은 제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윤희 씨, 이런 경우라면 이혼은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들어 재산 분할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경우 혼전 재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면 윤희 씨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그들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우길까봐 걱정했어요. 당연히 우기겠죠. 박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소송은 지겹게 해봤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있는 한 그들이 뜻대로 하게 두진 않을 겁니다. 우선 몸조리 잘하시고 이혼 문제는 제게 맡기세요. 박 변호사님과 1시간 넘게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에 모두 서명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놓였죠. 역시 전문가는 달랐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돌아간 후 저는 침대의 기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저 가족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저녁에 시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죠.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시아버지는 보온병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내가 갈비탕 좀 끓여왔다. 먹고 기운내. 고맙습니다, 아버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왜 또 오셨을까? 시아버지는 침대 옆에 앉아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윤희야, 우리 집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특히 내 시어머니랑 서윤이, 민준이가 너무 심했어. 아버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보상금 문제도 절대 양보 안 할 거예요. 알아,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 편들러 온 거 아니야. 그냥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왔다. 마음고생 많았지. 시아버지의 죄책감 어린 모습에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그나마 말이 통하는 분은 시아버지뿐이었죠. 하지만 아내와 자식들을 휘어잡지는 못했습니다. 아버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자초한 일인걸요. 시아버지는 다시 한숨을 쉬고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잠시 앉아 있다가 돌아갔죠. 그가 떠난 후 저는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갈비탕은 푹 익어 구수한 냄새를 풍겼죠. 한 그릇 떠서 마시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쨌든 시아버지는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몸을 추스르고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16억 원. 단 1원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그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 살기를 바라셨죠. 저는 아버지의 피땀이 저런 파렴치한 가족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재개발 사무소의 김 과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정사 문제로 서명하러 가는 것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고요. 김 과장님은 괜찮다며 몸조리나 잘하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박씨 집안 사람들, 당신들이 내게 진 빚, 내가 하나하나 전부 받아내겠어. 다음 날 아침, 유 이모님이 가져다 주신 아침을 막 먹었을 때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빈손이었죠. 낡은 셔츠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듯 보였죠. 여보, 몸은 좀 어때? 그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비굴하게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저는 침대에 기댄 채 잡지를 넘기며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병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손을 비비며 용기를 내말했죠. 여보, 어제 일은 내가 미안해. 당신 화나게 하면 안 됐는데 할 말 다 했어? 저는 책을 덮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다 했으면 가봐. 쉬고 싶어. 그러지 마, 여보. 그는 제 손을 잡으려다 제가 피하자 멋쩍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당신 아직 우리한테 화난 거 알아. 특히 엄마가 한 말들. 내가 엄마랑 싸웠어.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셨어. 당신 아직, 그래? 저는 비웃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내가 죽기를 바란 거? 아니면 내 보상금을 탐낸 거?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다 잘못했대. 여보, 제발 지난 일은 그만 잊어. 우리 앞으로 잘 살면 되잖아. 응? 잘 살자고?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엄마랑 동생들이랑 같이 내 돈 뜯어먹으면서. 박성준 씨,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아니야, 여보.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했어. 앞으로 보상금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라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단 말이야. 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정말? 응, 정말이야. 그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난 그냥 16억은 너무 큰 돈이니까 당신 혼자 가지고 있기에는 위험할 것 같아서 그 돈 일부만 내 통장에 넣어두면 어떨까 해서 내가 잘 보관해 줄게. 마음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결국은 돈 얘기였군. 당신 통장에? 저는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동생 도박빚 갚고 여동생 명품 가방 사주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냥 내 통장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당신이 필요할 때 말하면 바로 줄게. 됐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그 돈 나 그냥 가지고 있을 생각 없어.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다고? 그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오며 물었죠. 그럼 기부라도 하려고? 응, 기부하려고.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부? 누구한테? 자선단체에.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제 김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산골에 사는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가고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도 못 간다고. 그 돈을 은행에 묵혀두는 것보다 좋은 일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안 돼. 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죠. 그게 어떤 돈인데? 16억이야. 그걸 기부하겠다고? 그건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이지. 길에서 주운 돈이 아니잖아.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저는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선 사업은 좋은 일이잖아. 당신들 배 채우는데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너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는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이윤이 내가 내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너 그냥 우리 집에 돈 한 푼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맞아. 저는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 돈은 당신 집안이랑 아무 상관없어. 단 1원도 줄 생각 없어. 그래. 잘났어. 그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죠.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충격에 수액거리가 흔들렸죠. 분노에 차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나한테 그런 수작을 부리다니 아직 멀었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뒤로는 시누이가 따라 들어왔죠. 두 사람 모두 험악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서 일러 바친 모양이었습니다. 이윤이, 너 지금 무슨 속셈이야?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16억을 기부하겠다고. 네가 미쳤어? 안 미쳤어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신 똑바로 밝혀 있어요. 내 돈 내가 기부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다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돈은 우리 박씨 집안 돈이야. 너는 우리 집 며느리고 네 돈은 곧 우리 돈이라고. 그걸 왜 남 좋은 일 하는 데 써? 왜냐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 아버지가 사신 집이고 보상금은 저한테 나온 거니까요. 당신들 박씨 집안이랑은 아무 상관없다고요. 제가 당신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해서 내 인생과 우리 집 재산까지 다 팔아넘긴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가슴을 들썩였습니다. 저를 가리키며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죠. 옆에 있던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언니, 왜 그렇게 바보 같아요? 16억이잖아요. 생판남들한테 그걸 왜 줘요? 차라리 우리 집에 주지. 우리 오빠가 언니 남편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제 내가 수술실에 들어간 틈을 타내 신용카드를 훔치려던 건 누구였지? 내가 수술대에서 죽기만을 바라던 건 누구였고? 그게 네가 말하는 가족이야? 시누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죠.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시어머니는 심호흡을 하고는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윤이 똑똑히 들어.
그 돈 단 1원도 기부 못해. 무조건 우리 집에 내놔. 안 그러면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또 이 병원에서 못 버티게 하시게요? 아니면 마치과 이 과장님이라도 다시 찾아가시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죠. 너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인지는 당신이 더 잘 알겠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장님께 전화해서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을 보고는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시누이를 끌고 나가려 했죠. 거기서요. 제가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안 그러면 이 녹음 파일이 병원장님 귀에 들어갈지 저도 장담 못해요. 그리고 당신 아들한테도 전해요. 이혼 서류나 준비하라고. 법정까지 가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누이를 끌고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조용히 닫더군요. 아마 겁을 먹었겠죠.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침대에 기대니 피로가 몰려왔죠. 저런 가족들과 싸우는 건 정말 기운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점심때 유 이모님이 식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죠. 그 사람들이 또 와서 행패 부렸니?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쫓아냈어요. 잘했다. 유 이모님은 국을 떠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냐오냐 해주면 더 기어오르는 법이야. 강하게 나가야 돼. 알아요. 저는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더는 안 봐주려고요. 오후에 김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습니다. 상처를 보시더니 회복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하셨죠. 다음 주면 실밥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 맞다. 윤희 씨.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오늘 오후 3시쯤 오실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시 정각 박 변호사님이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어 아주 똑 부러져 보였죠. 이윤희 씨,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 선생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박 변호사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댁이 보상금을 노리고 심지어 제 목숨까지 위협했던 사실을요. 박 변호사님은 제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윤희 씨, 이런 경우라면 이혼은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들어 재산 분할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경우 혼전 재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면 윤희 씨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그들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우길까봐 걱정했어요. 당연히 우기겠죠. 박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소송은 지겹게 해봤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있는 한 그들이 뜻대로 하게 두진 않을 겁니다. 우선 몸조리 잘하시고 이혼 문제는 제게 맡기세요. 박 변호사님과 1시간 넘게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에 모두 서명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놓였죠. 역시 전문가는 달랐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돌아간 후 저는 침대의 기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저 가족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저녁에 시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죠.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시아버지는 보온병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내가 갈비탕 좀 끓여왔다.
먹고 기운내. 고맙습니다, 아버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왜 또 오셨을까? 시아버지는 침대 옆에 앉아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윤희야, 우리 집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특히 내 시어머니랑 서윤이, 민준이가 너무 심했어. 아버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보상금 문제도 절대 양보 안 할 거예요. 알아.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 편들러 온 거 아니야. 그냥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왔다. 마음고생 많았지. 시아버지의 죄책감 어린 모습에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그나마 말이 통하는 분은 시아버지뿐이었죠. 하지만 아내와 자식들을 휘어잡지는 못했습니다. 아버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자초한 일인걸요. 시아버지는 다시 한숨을 쉬고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잠시 앉아 있다가 돌아갔죠. 그가 떠난 후 저는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갈비탕은 푹 익어 구수한 냄새를 풍겼죠. 한 그릇 떠서 마시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쨌든 시아버지는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몸을 추스르고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16억 원. 단 1원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그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 살기를 바라셨죠. 저는 아버지의 피땀이 저런 파렴치한 가족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재개발 사무소의 김 과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정사 문제로 서명하러 가는 것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고요. 김 과장님은 괜찮다며 몸조리나 잘하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박씨 집안 사람들, 당신들이 내게 진 빚, 내가 하나하나 전부 받아내겠어. 실밥을 뽑은 다음 날, 김 선생님은 제 회복 상태가 아주 좋다며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퇴원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짐을 챙기고 있을 때 간호사가 와서 말했죠. 시어머니가 제 퇴원 수속을 막았다고요. 며칠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뭔데 제 퇴원을 막아요? 김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유수 간호사님께서 환자 상태가 특수해서 꼭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니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병원에 가둬두고 보상금을 노릴 속셈이구나. 가서 전해주세요. 저는 간호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오늘 무조건 퇴원할 거라고. 계속 막으면 병원장님 찾아가겠다고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약재과 이주임이라는 사람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윤이, 너 꼭 나랑 맞서야겠니?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며칠 더 있으라는 건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저 좋으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 수액을 바꿔치기 하기 편해서가 아니고요. 아니면 제 보상금에 계속 욕심내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수간호사로서 환자를 걱정하는 것뿐이야. 환자를 걱정한다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유 이모님이 간호사실에서 녹음한 시어머니가 이 주임에게 제 수액을 바꿔치기 하라고 지시하는 대화였습니다.
그냥 약 조정하는 거라고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 그 애만 조용히 녹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피했죠. 너 언제 녹음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한 짓은 언젠가 다 드러나기 마련이죠. 이제 퇴원해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병원장님과 이야기해 볼까요?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과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주임을 번갈아 보더니 결국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가. 당장 가버려. 다시는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안심하세요.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저도 당신들 다시 볼 생각 없으니까요.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유 이모님이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괜찮니? 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퇴원해요. 병원 건물을 나서자 햇살이 따뜻하게 저를 감쌌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는 겁니다. 저는 유 이모님께 약속했던 보수가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모님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는 억지로 손에 쥐어드렸죠. 이모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이모님과 헤어진 후 저는 택시를 잡아 호텔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다가는 그들이 또 찾아올 것 같았기 때문이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박 변호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법원 소환장을 받았고 시어머니는 재개발 사무소에 찾아가 보상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했습니다. 물론 실패했겠죠. 당연하죠. 박 변호사님이 웃었습니다. 김 과장님이 현명하게 대처하셨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빨리 가서 수령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요. 네,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기댔습니다. 시댁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정의는 때로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실현될 테니까요. 호텔 조식은 소박했지만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변호사님이었죠. 윤희 씨, 오늘 재개발 사무소 가시죠? 방금 소식 들었는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아침부터 사무소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답니다. 억울하다고 시위 중이라네요. 억울하다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볼게요. 가서 똑똑히 말해줘야겠어요. 진정해요. 박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혼자 가는 건 위험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지금 가는 중이니 30분 뒤에 호텔 앞에서 봐요.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30분 후 저와 박 변호사님은 함께 재개발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소 근처에 다다르자 이미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저게 무슨 짓이죠? 박 변호사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사람들의 유일한 무기죠. 저는 냉소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당사자 왔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자 시어머니가 사무소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몹쓸 며느리가 우리 박씨 집안 돈 16억을 들고 날랐어요. 이혼까지 하겠다네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아버지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이 새빨개졌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억지 부린다고 사실이 바뀌나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년. 네가 감히 여길 와. 내 돈 내놔. 박 변호사님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폭력은 안 됩니다. 당신은 뭔데 참견이야. 시어머니는 박 변호사님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저는 이윤희 씨의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님은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보상금은 이윤희 씨의 고유 재산이며 아주머니 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고유 재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쟤는 우리 집 며느리야. 제 돈은 우리 돈이라고. 결혼하고 나서 받은 돈인데 당연히 우리 몫도 있는 거지. 법을 정말 모르시는군요. 박 변호사님은 핸드폰을 꺼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등기부등본을 보세요. 이 아파트는 이윤희 씨의 아버님께서 윤희 씨가 결혼하기 전에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신 집입니다. 명백한 혼전 재산이죠. 민법에 따라 혼전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즉, 26억은 박 씨 집안과는 단 1원도 관련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거였어? 그럼 저 할머니가 억지 부리는 거네. 그러게. 남의 돈을 탐내다니 미쳤나 봐. 시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 당신이랑 전현이 한패지. 거짓말인지는 당신이 더 잘 알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탐나시면 아들 도박 빚 8억이나 어떻게 갚을지, 딸 명품 가방은 어떻게 사줄지나 걱정하세요. 여기서 망신당하지 마시고요. 도박 빚과 명품 가방 이야기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고 주변 사람들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때 재개발 사무소에 김 과장님이 나왔습니다. 박 여사님, 업무 방해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김 과장님을 보자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과장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 돈 정말 저희 몫도 있다고요. 박 여사님, 김 과장님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저희 규정입니다. 보상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에게만 지급됩니다. 억울하시면 법원에 소송을 거세요. 시어머니는 서류와 주변에 비웃는 눈초리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희는 서류 처리하러 왔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김 과장님께 말했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시아버지 곁을 지날 때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윤희야, 네 시어머니 용서해다오. 그냥 잠시 정신이 나갔나 보다. 아버님,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잠시 정신이 나간 수준이 아니에요. 제 목숨을 노렸다고요. 더는 그 사람의 어리광에 놀아나지 마세요. 본인을 위해서라도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손을 놓았습니다. 서류 절차는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김 과장님은 돈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알려주었죠. 사무소를 나오자 시어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 돈은 안전하네요. 박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은 건 이혼 소송뿐인데 이건 무조건 이깁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시어머니와 그 이 주임이라는 사람의 범죄 증거는 모두 정리해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네, 신고해주세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려줘야죠. 박 변호사님과 헤어진 후 저는 아버지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묘비 사진 속 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죠. 아빠, 저 왔어요. 저는 묘비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보상금은 잘 받았어요. 아무한테도 안 뺏겼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 집,
이제는 떠나려고요. 저 잘 살게요. 아빠 걱정 안 하시게.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윤희야, 빨리 와봐야겠다. 내 시어머니가 경찰에 잡혀갔어. 이 주임도 같이 살인 미수 혐의래.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봤죠? 나쁜 사람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일어서자 햇살이 따뜻하게 저를 감쌌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박 씨 집안과 완전히 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왜 경찰에 신고했어? 엄마가 잡혀갔잖아. 이제 만족해. 만족하냐고? 저는 냉소했습니다.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했을 때 당신은 그 사람한테 만족하냐고 물어봤어? 박성준 씨, 그건 자업자득이야.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그럼 당신은 누가 구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수액을 바꿔치기 하려고 했을 때 날 살려달라고 빌기라도 했어? 박성준 씨, 정신 차려. 당신 엄마가 먼저 날 버린 거야.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가 감옥 가면 우리 집은 끝이야. 그건 당신 집 사정이지. 이혼 합의서는 이미 보냈어. 빨리 서명해. 안 해. 당신이 고소 취하하고 엄마를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 이혼 안 해. 꿈깨. 저는 전화를 끊고 그를 차단했습니다. 저녁에 박 변호사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이 주임은 구속되었고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도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실밥을 뽑은 다음 날, 김 선생님은 제 회복 상태가 아주 좋다며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퇴원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짐을 챙기고 있을 때 간호사가 와서 말했죠. 시어머니가 제 퇴원 수속을 막았다고요. 며칠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뭔데 제 퇴원을 막아요? 김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유 수간호사님께서 환자 상태가 특수해서 꼭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니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병원에 가둬두고 보상금을 노릴 속셈이구나. 가서 전해주세요. 저는 간호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오늘 무조건 퇴원할 거라고. 계속 막으면 병원장님 찾아가겠다고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약재과 이 주임이라는 사람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윤이, 너 꼭 나랑 맞서야겠니?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며칠 더 있으라는 건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저 좋으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 수액을 바꿔치기 하기 편해서가 아니고요. 아니면 제 보상금에 계속 욕심내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수간호사로서 환자를 걱정하는 것뿐이야. 환자를 걱정한다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유 이모님이 간호사실에서 녹음한 시어머니가 이 주임에게 제 수액을 바꿔치기 하라고 지시하는 대화였습니다. 그냥 약 조정하는 거라고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 그 애만 조용히. 녹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피했죠. 너 언제 녹음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한 짓은 언젠가 다 드러나기 마련이죠. 이제 퇴원해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병원장님과 이야기해 볼까요?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과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주임을 번갈아 보더니 결국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가. 당장 가버려. 다시는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안심하세요.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저도 당신들 다시 볼 생각 없으니까요.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유 이모님이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괜찮니? 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퇴원해요. 병원 건물을 나서자 햇살이 따뜻하게 저를 감쌌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는 겁니다. 저는 유 이모님께 약속했던 보수가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모님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는 억지로 손에 쥐어드렸죠. 이모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이모님과 헤어진 후 저는 택시를 잡아 호텔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다가는 그들이 또 찾아올 것 같았기 때문이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박 변호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법원 소환장을 받았고 시어머니는 재개발 사무소에 찾아가 보상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했습니다. 물론 실패했겠죠? 당연하죠. 박 변호사님이 웃었습니다. 김 과장님이 현명하게 대처하셨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빨리 가서 수령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요. 네,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기댔습니다. 시댁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정의는 때로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실현될 테니까요. 호텔 조식은 소박했지만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변호사님이었죠. 윤희 씨, 오늘 재개발 사무소 가시죠. 방금 소식 들었는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아침부터 사무소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답니다. 억울하다고 시위 중이라네요. 억울하다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볼게요. 가서 똑똑히 말해줘야겠어요. 진정해요. 박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혼자 가는 건 위험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지금 가는 중이니 30분 뒤에 호텔 앞에서 봐요.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30분 후 저와 박 변호사님은 함께 재개발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소 근처에 다다르자 이미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저게 무슨 짓이죠? 박 변호사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사람들의 유일한 무기죠, 뭐. 저는 냉소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당사자 왔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자 시어머니가 사무소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몹쓸 며느리가 우리 박 씨 집안 돈 16억을 들고 날랐어요. 이혼까지 하겠다네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아버지는 옆에서 안절부절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이 새빨개졌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억지 부린다고 사실이 바뀌나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년, 네가 감히 여길 와. 내 돈 내놔. 박 변호사님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폭력은 안 됩니다. 당신은 뭔데 참견이야. 시어머니는 박 변호사님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저는 이윤희 씨의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님은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보상금은 이윤희 씨의 고유 재산이며 아주머니 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고유 재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쟤는 우리 집 며느리야. 제 돈은 우리 돈이라고. 결혼하고 나서 받은 돈인데 당연히 우리 몫도 있는 거지. 법을 정말 모르시는군요. 박 변호사님은 핸드폰을 꺼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등기 부등본을 보세요. 이 아파트는 이윤희 씨의 아버님께서 윤희 씨가 결혼하기 전에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신 집입니다. 명백한 혼전 재산이죠. 민법에 따라 혼전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즉, 이 16억은 박 씨 집안과는 단 1원도 관련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거였어? 그럼 저 할머니가 억지 부리는 거네. 그러게, 남의 돈을 탐내다니 미쳤나 봐. 시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 당신이랑 전연이 한패지. 거짓말인지는 당신이 더 잘 알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탐나시면 아들 도박 빚 8억이나 어떻게 갚을지, 딸 명품 가방은 어떻게 사줄지나 걱정하세요. 여기서 망신당하지 마시고요. 도박빚과 명품 가방 이야기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고 주변 사람들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때 재개발 사무소에 김 과장님이 나왔습니다. 박 여사님, 업무 방해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김 과장님을 보자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과장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 돈 정말 저희 몫도 있다고요. 박 여사님, 김 과장님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저희 규정입니다. 보상금은 등기 부등본상의 소유주에게만 지급됩니다. 억울하시면 법원에 소송을 거세요. 시어머니는 서류와 주변에 비웃는 눈초리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희는 서류 처리하러 왔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김 과장님께 말했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시아버지 곁을 지날 때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윤희야, 내 시어머니 용서해다오. 그냥 잠시 정신이 나갔나 보다. 아버님,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잠시 정신이 나간 수준이 아니에요. 제 목숨을 노렸다고요. 더는 그 사람의 어리광에 노란하지 마세요. 본인을 위해서라도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손을 놓았습니다. 서류 절차는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김 과장님은 돈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알려주었죠. 사무소를 나오자 시어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 돈은 안전하네요. 박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은 건 이혼 소송뿐인데 이건 무조건 이깁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시어머니와 그 이주임이라는 사람의 범죄 증거는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네, 신고해 주세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려줘야죠. 박 변호사님과 헤어진 후 저는 아버지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묘비 사진 속 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죠. 아빠, 저 왔어요. 저는 묘비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보상금은 잘 받았어요. 아무한테도 안 뺏겼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 집 이제는 떠나려고요. 저 잘 살게요. 아빠 걱정 안 하시게.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윤희야, 빨리 와봐야겠다. 내 시어머니가 경찰에 잡혀갔어. 이 주임도 같이 살인 미수 혐의래.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봤죠? 나쁜 사람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일어서자 햇살이 따뜻하게 저를 감쌌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박 씨 집안과 완전히 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왜 경찰에 신고했어? 엄마가 잡혀갔잖아. 이제 만족해? 만족하냐고? 저는 냉소했습니다.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했을 때 당신은 그 사람한테 만족하냐고 물어봤어. 박성준 씨, 그건 자업자득이야.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그럼 당신은 누가 구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수액을 바꿔치기 하려고 했을 때 날 살려달라고 빌기라도 했어? 박성준 씨, 정신 차려. 당신 엄마가 먼저 날 버린 거야.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가 감옥 가면 우리 집은 끝이야. 그건 당신 집 사정이지. 이혼 합의서는 이미 보냈어. 빨리 서명해. 안 해. 당신이 고소 취하하고 엄마를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 이혼 안 해. 꿈깨. 저는 전화를 끊고 그를 차단했습니다. 저녁에 박 변호사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이 주임은 구속되었고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도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온 다음 날, 저는 짐을 챙겨 호텔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님에게 전화가 왔죠. 윤희 씨, 문제가 좀 생겼어요. 전 남편과 시누이가 어제 법원에서 돌아간 뒤에 윤희 씨 옛날 집에 있던 물건들을 훔쳐갔답니다. 빚 갚는 데 쓰겠다고요. 뭐라고요? 대체 뭘 훔쳐간 건데요? 시아버님 말씀으로는 아버님께서 남기신 골동품 서화와 어머님의 유품인 보석들이랍니다. 시동생 빚쟁이들이 와서 뺏어간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그들이 짜고 버린 짓이에요. 그 8억 도박 빚을 갚으려고요. 박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그 서화와 보석들 최소 2억 원은 넘을 겁니다. 저는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유품까지 건드리다니. 변호사님, 그거 되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박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전부 윤희 씨의 고유 재산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니 곧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걱정 말고 일단 전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죠. 윤희야, 미안하다. 내가 그놈들을 제대로 못 막았어. 이건 그놈들이 미처 못 챙겨간 것들이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일기장 몇 권과 낡은 사진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차고 다녔던 은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저는 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놓였죠. 그 서화랑 보석들, 사실 빚쟁이한테 안 줬어. 민준이 놈이 예전에 살던 옥탑방에 숨겨놨더라. 내가 데려다 줄게. 정말이냐는 제 물음에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준이가 서윤이랑 민준이한테 등 떠밀려서 그랬단다. 용서해다오. 아버님,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우선 물건부터 찾으러 가요. 시아버지가 알려준 옥탑방은 곰팡내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침대 밑에서 커다란 상자를 꺼냈고 그 안에는 제 부모님의 유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죠. 저는 물건들을 챙기며 남편을 용서해달라는 시아버지의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미 이혼한 마당에 용서고 뭐고 할 게 없었죠. 물건들을 은행 안정금고에 보관하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시댁 식구들의 만행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8년, 시누이와 시동생은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각각 5년과 7년을 선고받았죠. 남편도 범죄에 가담한 죄로 1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몰락 소식에도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자업자득일 뿐이었죠. 저는 남쪽의 바닷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5억 원을 기부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했죠. 산골 마을에 새 교실이 지어지고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유산이 진정한 가치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참석해 마지막 예를 갖췄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교도소에서 시댁 식구들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그들의 몫이었으니까요. 어느 해 마지막 날 재단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조촐한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부신 불꽃이 터졌죠. 그때 교도소에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석방으로 풀려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처 봉제 공장에 일자리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변호사님은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알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새해 아침 저는 재단 건물 문을 열러나갔습니다. 전 남편이 계단에 쭈그려 앉아 낡은 출입문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시누이가 조용히 드라이버를 건네고 있었죠. 햇살이 그들의 등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문득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인생은 말이다. 어떻게든 밝은 곳을 향해 가게 되어 있단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언젠가는 빛이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그들을 조용히 지나쳐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